설날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놀러 갔더니 여행 중인데 설 연휴에 왜 이렇게 눈치 없이 찾아오냐고 전화로 문전박대를 당했죠. 둘째 아들 집 문을 두드렸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왔어? 장모님의 물음에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잡상인이에요. 순자 씨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죠. 15년을 손주들 키워주고 5년을 남편 병간호하며 살았던 엄마가 설날에 잡상인이 된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순자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뒀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15년 전쯤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겁니다. 순자 씨가 첫 손주를 안았던 날부터요. 큰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맞벌이가 본격화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민지도 은행 창구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죠. 그때 순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어린이집 보내려고 알아봤는데 대기가 한참 밀려 있어서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봐야지.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렇게 첫 손주 육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성우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손주가 둘이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곧 셋이 됐고 넷이 됐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을 떠야 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손주 둘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죠. 그러고 나면 둘째 아들 집으로 달려가 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제일 큰 손주는 학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숙제를 봐주거나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 집에 있었지만 육아는 순자 씨 몫이었습니다. 나는 애 보는 건 나이가 들어도 모르겠어. 준호, 성호도 당신이 다 키워봤으니 당신 알아서 해.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순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잘 되는 게 기뻤고 손주들이 예뻤으니까요. 힘들긴 했지만 이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중풍이라고도 하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됐습니다. 걷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순자 씨의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주들을 돌보러 나갔죠. 낮 동안 손주들을 돌보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또 갈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리고 저녁을 먹였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2~3시간마다 깼거든요.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마다 일어나 남편을 돌봤죠. 아들들은 가끔 남편을 보러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요? 응, 비슷해. 크게 나아지지는 않네. 그러면 아들들은 잠깐 아버지 얼굴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아들들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허리는 자꾸 굽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숨을 거뒀어요.
순자 씨가 잠깐 잠든 사이였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들들이 장례 절차를 맡았고 순자 씨는 그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순자 씨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 없잖아요. 당신 고생 많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괜찮아요.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컸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작은 손주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들들은 이제 순자 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어요. 15년 동안 손주들과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손주들도 떠나고 나니 순자 씨에게 남은 건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 설날이었죠. 며칠 전부터 순자 씨는 설날 준비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 끓일 떡을 방앗간 가서 만들어 왔어요. 아들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날엔 당연히 차례를 지내러 올 거라 생각했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어요.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 올리고 전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떡국도 끓여놓고 아들들을 기다렸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됐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이 너무 적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볼까? 설이 다가오니 업무가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래 보지 못했거든요. 순자 씨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큰아들 집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러봤어요. 여전히 조용했죠. 순자 씨는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우야, 엄마야.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아무도 없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엄마, 우리 지금 여행 중이에요. 여행? 설날에? 네, 연휴가 길면 다들 여행 가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 없이 찾아와요? 제발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지 마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엄마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여행 중이라 통화 길게 못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자 씨가 서 있는 곳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둘째라도 만나볼까 했죠. 순자 씨는 버스를 타고 둘째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 성우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어머니,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어? 장모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을 순자 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잡상인이에요. 성우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잡상인. 그 단어가 순자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성우가 다시 순자 씨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세요. 지금 손님 계셔서 곤란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손주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 장모님이 응답하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 순자 씨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설날 저녁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15년 동안 손주들을 키웠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간호했죠. 그 시간 동안 순자 씨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자 씨는 잡상인이 됐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순자 씨는 타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다음 버스가 오고 또 다음 버스가 왔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차례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은 전과 떡국이 놓여 있었죠. 순자 씨는 상을 치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겠죠.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들들한테 연락도 오지 않았죠. 그날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님 되시죠? 저는 사연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사연보험회사. 순자 씨는 남편이 보험에 가입돼 있던 게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고객님 남편 되시는 고 이철수님 명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거 아들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수익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으셔서요. 순자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김순자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하고 지급 절차 안내해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익자는 아들로 돼 있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잠깐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요. 5년 전에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철수 고객님이 직접 서류 작성하셨고요. 5년 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해였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인데요. 본인 동의 없이도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따로 통보 의무는 없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보험 가입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 20년도 더 됐을 겁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기 전이었죠. 보험 설계사가 집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할까요? 남편이 순자 씨를 봤어요. 당신 이름으로 할까? 순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애들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준호, 성우 이름으로 해둬요.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의 이름이 수익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그걸 바꿨던 겁니다. 순자 씨에게로요. 왜 바꿨을까요? 순자 씨는 5년 전 그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순자 씨는 낮에는 손주들을 돌보고 밤에는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울고 있었죠. 미안해. 이런 것까지 하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게 뭐라고. 당신 고생만 시키네 내가.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쯤이야. 남편이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애들은 자기 살기 바빠. 우리한테 신경 쓸 여력 없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생각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 대화가 기억났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순자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보험 수익자를 바꾼 거예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거기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중풍으로 손이 불편했을 텐데 악필로 자기 이름을 썼더군요. 수익자 변경란에는 김순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해준 일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없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죠. 보험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과 합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이 집 팔고 싶은데요. 아, 시세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이 됐어요. 그 돈과 보험금을 합쳐 순자 씨는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역 근처였죠.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를 왔어요. 순자 씨, 어디로 가세요? 네, 여기보다 작은 데로 이사 가요. 아드님들이 모시고 가시나 봐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려고요. 혼자요? 아니, 아드님들이 왜 안 모시고 가세요? 제가 혼자 살고 싶어서요. 이웃 아주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이삿짐을 다 싸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들을 키웠고 손주들을 돌봤죠. 남편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했고요.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순자 씨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내용 증명 2통을 보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앞으로요. 안에는 보험금 수령 통지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보험금 수익자는 엄마다. 아버지 결정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우체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체국에서 뭐가 왔는데요? 받아봤어? 네, 받아봤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보험금이 엄마 이름으로 나왔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바꿔놨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희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5년 전에 바꿨대. 아버지가 직접 전화 너머로 큰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 돈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쓸 거야. 엄마 혼자 쓰시게요? 당연하지. 내 이름으로 나온 건데. 엄마, 그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받기로 했던 거잖아요.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설날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엄마 도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돈도 필요 없는 거지. 엄마, 그때는 제가 좀.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너희도 바쁘고 살기 힘들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한테 들었어요. 보험금 이야기요. 그래. 그게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잡상인한테는 큰 돈이겠지.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곤란해서. 알아. 장모님 앞에서 어머니 왔다고 하기 어려웠겠지. 죄송해요, 어머니. 사과는 됐어. 그냥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순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비슷한 문자가 왔죠. 어머니, 저희가 집에 찾아가도 될까요? 이것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졌어요. 곧바로 휴대폰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휴대폰 번호를 바꿨죠. 며칠 후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어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순자 씨는 그 공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요양보호사. 남편을 간호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순자 씨는 동사무소에 들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교육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럼 저 신청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순자 씨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안 되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처음 보는 여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여기 김순자 씨 댁 아닌가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집 샀는데요. 언제 이사 가셨어요? 한 보름 전쯤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문이 닫혔습니다. 두 아들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수강생들은 대부분 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 간병하다가 이 일에 관심 생겼어요. 저는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요. 순자 씨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남편 간호했었어요. 그 경험을 살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봤던 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기저귀 가는 법, 욕창 예방하는 법, 식사 보조하는 법. 실습 시간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손놀림이 익숙하시네요. 네,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어서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시범 좀 보여주시겠어요? 순자 씨는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순자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반 수강생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연락 안 해요? 안 해요. 그 수강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죠.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서로 안 찾아요.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내 삶 사는 게 편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자 씨를 찾아다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 말해줬어요. 순자 씨 아드님들이 연락처랑 이사간 주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죠. 순자 씨 연락처가 뭔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들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순자 씨는 요양원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죠.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남편 간호한 경험은 있습니다. 가족 간병하고 일로 하는 건 좀 다른데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면접관은 순자 씨를 한참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일단 한 달 수습 기간 거쳐보시죠. 일주일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휠체어 밀어드리는 것도 긴장됐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자 씨를 좋아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손길이 부드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막대하는데 김 선생님은 다르네요. 한 할머니가 순자 씨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자식들 있어요? 네, 아들 둘 있습니다. 자주 와요? 순자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바빠서요. 그렇겠지. 다들 바쁘지.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잘 크고 있겠죠. 이제 많이 컸을 거예요. 아들들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가 불렀어요. 순자 씨. 돌아보니 옛날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요. 순자 씨,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아드님들은요? 잘 있겠죠. 아주머니는 무언가 더 물어보려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몸 건강하게 지내요. 네, 아주머니도요. 헤어지고 나서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죠. 이제는 김순자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합니다. 일하러 갈까 아니면 산책이라도 할까? 아무도 순자 씨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순자 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자유롭기도 합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가끔 울기도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김순자로. 지금도 이 선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연을 끄는 게 옳은 일이었는지,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손주들 목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고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김순자로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